왜 이유 없이 계속 아플까? 케플런 비치 이용님, 최신의학의 기술의 맹점은 뭘까? 일부 검사들은 논란의 여지 없이 확실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실험적인 검사들도 다수 있다. 너무나 많은 의사들이 새로운 검사나 치료법에 대해서 흥분해서 학회에 돌아와서 그것의 유효성을 증명할 어떤 것도 발견하지 않은 채 환자들에게 추천하기 시작하고, 더구나 회사는 그것을 판매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형편없는 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연구소의 치료법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제한된 치료법에 대한 조사를 의미할 수 있다. 상호 보완적이고 대체적인 의학에서 아직 의학의 주류에서 수용되지 않은 방법에 접근하는 것은 특이한 일은 아니다. 연구소를 통합 의료 관점에서 신중하게 평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2장에서 언급되었던 에밀리오의 다리와 골반 통증을 경감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증식요법이 그 중요한 예다. 1950년대에 조지 해켓 박사는 우리의 직관에 반대되는 발견을 했는데, 근과 인대 조직에 다소 자극적인 액체를 주사해서 조직의 힘을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그것은 악화된 연골이나 불안정한 근과 인대를 고치면서 치료 과정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보였다. 현재는 재생의학 요법이라는 더욱 정당한 표현으로 알려져 있다. 이 요법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과정의 유효함을 밝히려는 연구들이 점점 많이 행해지고 있다. 내 아내가 골반 통증으로 진전되었을 때 그녀는 관절을 감정하기 위해서 관절경 검사법을 수술받았다. 이후에 아내를 담당했던 의사는 그녀에게 고관절 치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의사에게 우선 정식요법을 시도하는 게 어떠냐고 묻자 그는 생각해보지도 않고 시간 낭비라고 딱 잘라 말했다. 마침 하버드에 있는 친구 데이비드 웽 박사가 정식요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나는 그에게 아내를 치료해달라고 부탁했다. 몇 달간의 치료 끝에 아내의 골반 통증은 극적으로 호전되었다. 5년 후 아내는 도보 여행을 하면서 고관절 대체를 해야 한다는 생각 따위는 까맣게 잊고 완전히 활동적으로 지냈다. 이 요법의 효과에 깊은 인상을 받아 나는 데이비드에게 내 실험에 합류하라고 부탁했다. 그는 연구와 가르침을 위해서 떠나기 몇 년 동안에 우리와 함께 일했다. 여기에 정신요법에 관해 광범위한 훈련을 해왔으며 최근에 재생의학 분야의 국내 선두주자로 떠오른 제프 에릭슨 박사 또한 케플런 센터에 합류했다. 비록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긴 하지만 메이오 의료원은 이미 정신요법이 인대나 근이 만성 통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충분한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검사나 치료가 논란의 여지가 있을 때마다 나는 항상 환자와 대화를 해서 치료의 이점과 위험성을 잘 알도록 도운 다음에 환자의 질병에 그 치료를 시행할 것인지를 함께 결정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해서 서로가 믿고 신뢰하는 속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참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증거와 연구의 한계에 대해 토론한다. 정신요법에 관한 45개 이상의 연구 논문들이 있지만 그중에 몇 가지만이 무작위로 추출한 임상실험을 기초로 했다. 다른 검사와 치료들은 너무 새로워서 의학적인 원론에도 등장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평가는 의사들인 우리의 몫이다. 대부분의 환자가 그간 걸쳤던 수많은 검사 결과를 갖고 내게 왔다. 문제는 대체로 결과가 부정확하다는 점이 아니라 알맞은 질문들이 행해지지 않아서 올바른 검사가 시행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의사는 어떤 사람이 당뇨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지만 일형 당뇨병을 가진 사람 중에서 15%가 만성 소화장애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복강 검사를 굳이 하지 않을 것이다. 어린지의 의사들이 그녀가 불안장애라고 진단하자 그녀가 불안장애를 가진 환자가 드러내는 성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토론은 이어지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가장 명백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왜 불안장애를 갖게 되었을까? 지금의 삶도 괜찮고 지금까지도 항상 그래왔는데 말이다. 알레르기와 마찬가지로 글루텐 감염증은 불안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의사는 린지가 발작을 일으키기 전에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는지 물어야 하는 시점에 무슨 기분 나쁨이 있었는지만 물었다. 대부분의 증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것에 관해서 전혀 묻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가장 흔한 해석을 내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내가 도입해서 말했듯이 의사들은 말 말고 소리를 들으면서 얼룩말이 아니라 말을 생각하리라고 배운다. 그러나 나는 특히 다루기 힘든 경우에는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두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 그것이 말일 경우가 더 많을지 모르지만 얼룩말일 경우도 분명히 있다. 의학적 검사를 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올바른 검사를 선택하기 위한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의학적 검사와 연구소가 행하는 연구의 한계에 대해 인지할 것이고, 환자가 라인병 증상을 드러내고 의사가 엘리사라고 불리는 표준선별 검사를 지시할 때에 의사는 환자가 실제 라인병을 앓고 있다고 해도 결과상 라인병이 아니라고 나타날 확률이 아마 30%는 될 것이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런 검사의 민감도는 감염의 어느 단계에서 검사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서 매우 다르다. 이 때문에 많은 의사들은 특수 단백질 검출 검사라고 불리는 라인병 관측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검사로 돌아서지만은 그 검사 역시 허위 음성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 검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예민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아서 많은 라인병 사례들을 놓치기 쉽다 때문에 더 나은 검사 방법이 필요하다. 검사들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게 확실했다. 유효한 검사가 아니어서 우리는 그것을 포기했다. 우리는 모두 의료 활동으로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의 문제로서 조절할 시간을 내야 했다. 우리가 최첨단 의학을 접하려면 의학계의 주류가 아직도 도달하지 못한 선택 과목들을 탐구해야 한다. 그러나 제대로 조사 없이 검사 결과를 따르는 것은 무책임하다. 우리는 질문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어떤 추정을 토대로 하는가? 같은 검사 다른 결과. 나는 환자들을 위해서 모든 연구소 결과들에 대한 같은 판단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들이 제공하는 검사들을 주시하고 그들의 품질 관리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 이는 연구소들이 환자들에게 알만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생체 유독성에 관한 염증 검사를 할 때 우리 지역 연구소는 여러 샘플 대부에 있는 선진 진단 연구소인 미 국립유대인 연구소에 보낸다. 면역 질병에 관한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 유수의 연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우리는 우리 환자들의 상태와 맞지 않는 검사 결과들을 얻기 시작했다. 나는 지역 연구소에서 전화해서 말했다. 이런 검사들을 기초로 임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전에는 검사들이 신뢰간데 어찌된 일입니까? 지역 연구소는 그들이 유대인 건강 연구소보다도 나은 테스트 실행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자체 검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 얘기를 유대인 건강 연구소 의사들에게 전하자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검사가 더 신뢰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시험 테스트를 거치는 것이 누가 옳은지를 밝혀내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지역 연구소는 우리 환자 20명의 혈액 작업을 유대인 건강연구소 측에 보내지만은 자신들도 무료로 검사를 시행하겠다는 것에 동의했다. 따라서 우리는 연구소를 들어가는 교차 테스트를 시행할 수 있었다. 전비를 마치는 데만 해도 꽤나 시간이 걸렸다. 여러 연구소 감독자들에게 왔다 갔다 수없이 전화를 하고 최선의 검사 방식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의학지에 실린 문헌들을 검토한 다음에 결과들을 추적하고 연관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우리는 신뢰할 만한 자료가 반드시 필요했고 따라서 그런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만 했다. 우리는 똑같은 20개의 샘플을 지역 연구소에도 보내고 유대인 건강연구소에도 보냈다. 지역 연구소에는 20개 중에서 2개만이 결과가 옳게 나왔다. 아무리 따져봐도 10%라는 적정률은 낙제점이었다.
우리는 이번 검사에서 지역 연구소를 이용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도 우리가 또 동일한 우려를 한다. 임상 연구소들이 의학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혀 새로운 분야의 검사 방법의 등장, 현존하는 연구소들의 검사를 위한 새로운 응용의 발견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여긴 그들은 2007년 전국적인 연구소 운영을 검토했다. 연구소의 연구 결과들이 신뢰할 만은 했지만 최신은 아니라고 예상했던 그들은 연구소의 다음과 같은 실수들이 흔한 일이었다는 의외의 사실을 발견했다. 환자들과 표본들의 불일치, 연구소 검사의 부적절한 시행, 부정확한 검사 순서, 검사 결과의 부정확한 해석, 부정확한 결과 보고와 소통, 검사 결과의 임상적인 정료성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나 이해. 이런 문제가 너무 많네요. 연구소들은 임상적인 지침들이 뚜렷하게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품질에 대한 최소한의 준거 기준을 맞추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전체적인 연구소 검사 절차의 점검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연구소들이 증거를 기초로 한 의학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용한 검사 지침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지침들을 고수하는 데 책임을 지는 것이 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엄격한 통계 분석과 품질관리, 광범위한 관리로 질병관리본부의 의사들은 의학적인 검사가 의료인의 진단도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또한 검사는 의미 있는 여러 자료들과 함께 사용될 때 그리고 적당한 질문이 주어지고 대답될 때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책임 있는 의사라면 의학적인 검사의 한계를 제대로 인식해야만 한다. 치료는 의학적인 검사 하나만을 기초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연구소의 연구 결과들은 진단을 이라는 프로그램의 작은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환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그들의 상태가 이론상으로 멀쩡해 보인다는 점이다. 환자들은 광범위한 검사를 받은 후에 탈진과 우울증이 심각한 장애로 고통을 받으며 어찌할 몰라 내 사무실에 나타났다. 그들은 여전히 연구소들의 결과들이 정상이라며 완전히 확신하는 의사들을 상기하며 움츠러 들어 있었다. 올바른 검사들이 시행되지 않았던 대부분의 사례에서 가장 최근의 연구는 검사 기준 확립에 적용되지 않는다. 혹은 그 검증 과정이 아직 유효하지 않다. 아직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문제는 똑같다. 정상적인 연구소들과 비정상적인 환자들이다. 내 아들 매트는 대학교 2학년 때 갑자기 기운이 쇠해졌다. 그는 며칠 동안 아팠고 열이 오르내리락 했다. 지역 응급치료센터가 인플루엔자 검사를 하고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다. 두 검사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오자 그들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매트는 상황이 악화되자 나에게 전화했다. 그때 그는 열이 39도까지 올랐고 숨도 겨우 쉬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얼른 응급실로 가라고 말했다. 응급실에 있는 의료 보조자는 응급치료센터로부터 온 연구 자료를 살폈다. 매트를 감정하면서 그는 어떤 섹스 그림도 듣지 못했다. 매트의 폐들은 조용했다. 진단이나 치료 혹은 후속 조치 계획도 없이 매트를 집으로 돌려보내기 전에 그는 내게 의리적인 전화를 했다. 걱정하실 것도 없습니다. 그저 바이러스 같습니다. 걱정이 없다. 지난 며칠 동안에 매트와 나눠온 대화를 토대로 생각할 때 나는 의견이 달랐다. 내게는 매트가 매우 아픈 것으로 들렸었다. 혈구 검사를 마쳤나요? 나는 물었다. CBC 검사로 불리는 혈구 검사 결과를 보면 백혈구 수치를 알 수 있는데 이 결과로 박테리아 감염 과정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아니요. 호흡 측정은요. 내쉬는 숨의 속도를 재는 최고 날숨의 유동률, 측정기는 손으로 쥐는 작은 튜브다. 낮은 수치는 기도가 좁아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안 했습니다. 수치 검사하고 호흡 측정도 하세요? 하세요. 호흡 수치가 400 이하면 에어로졸 치료를 해주고 제게 다시 전화 주세요. 호흡 수치는 예상보다 훨씬 낮았다. 200도 채 안 되었다. 매트의 폐들은 조용했던 것은 천식의 기관지 경련 때문이었다. 에어로졸 치료 덕분에 매트의 호흡 수치가 다시 400 이상으로 올라갔고 눈에 띄게 호흡이 편해졌지만 백혈구 수치는 지극히 높았다.
의료 보조자는 자신이 그것을 보자마자 매트에게 단핵증 검사를 했다고 내게 주장했다. 검사는 양성이었습니다. 매트는 단핵증에 걸렸어요. 그가 선언했다. 단핵증은 양성 바이러스다. 백혈구 수치가 이렇게 높으니 나는 매트가 급성 백혈병에 걸렸을까 걱정이 되었다. 내 아내는 4시간 동안에 운전해서 매트를 집으로 데려왔다. 나는 아들을 혈액학자인 내 친구 톰 버틀러 박사에게 데려가서 단핵증 진단에 대해서 그에게 말했지만 백혈구병의 가능성에 대한 내 우려는 얘기하지 않았다. 그는 매트를 검사하던 단핵증에 걸렸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는 연구소의 결과들에 대해 무언가가 신경 쓰였다. 그는 결과들을 훑어보다가 표면에 드러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걸 감지하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2가지 검사를 더 하자. 그는 혈액 현미경 검사로 CBC를 반복했고 연구소 보고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세포들을 관찰했다. 그런 다음 연구실에서 한 동료와 상의했다. 그들 둘은 그것이 급성 백혈병이 아니라 단핵증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했다. 그러나 그들은 다음 주 초에 다시 검사받게 하라고 권했다. 반복된 검사 덕분에 매트도 실제로 단핵증에 걸린 걸 확인했고 최근 내게 생긴 심각한 불면증 문제도 해결됐다. 무엇보다도 나는 그것이 그저 인플루엔자나 단핵증이라는 말을 듣고 싶었지만 또한 매트의 상태에 대한 톰의 사리 깊고 철저한 배려에 대단히 고마웠다. 매트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나도 연구소 결과에 알맞은 수치를 알지 못하면 사실상 소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연구소들은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의사들이 잘 알 것이라고 가정하기에 환자가 아닌 의사들에게 결과를 보낸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만 하지만은 않는다. 검사의 수치에 대한 최근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의 토대를 넓히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리는 진단은 논란의 여지를 그대로 남겨둘 수 있다. 제이다의 진단. 우리는 자주 환자들과 함께 우리의 검사를 하나 이상의 연구소에 맡겨야 한다. 검사의 종류에 따라서 검사를 위탁하게 되는 연구소도 각기 다르다. 우리는 어떤 검사에는 어떤 연구소를 활용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들의 치료 절차가 변화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점검을 한다. 제이다를 위해서 검사를 맡긴 여러 연구소들에서 결과들을 돌려받았을 때에 우리는 그녀의 마이크로글리아를 상향 조절시키고 있을지도 모르는 6가지의 문제를 발견했다. 그 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었다. 극단적인 비타민 D 결핍, 극단적인 마그네슘 결핍, 글루텐 과민증, 아메바성 이질, 박테리아 과다 증식, 수면 장애. 우리는 다음의 치료법들을 사용해서 그녀의 전신을 포괄적으로 치료하기 시작했다. 치약요법, 살아있는 활생균, 여러 가지를 배제한 식단, 마그네슘 정맥 주사, 정식요법, 약초, 물리치료, 인지행동치료, 항생제와 구충제. 침수는 그녀의 신경을 안정시켰고 불안장애와 진행 중인 경부통을 다루었다. 지압요법은 근육 근막 요소를 완화시켰다. 처음에 제이다는 6개월 동안에 매번 몇 가지의 치료 일정이 잡혀서 클리닉에 일주일에 한두 번 왔다. 처음 몇 주 동안 올 때마다 마그네슘 정맥 주사를 맞은 다음 물리주사나 조디 혹은 나와 만났다. 그렇지는 없이 지낸 지가 몇 주가 지난 후에 제이다는 몸이 나아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전에 이미 기능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글루텐을 완전히 끊고 정맥 주사용 영양소를 공급받자 소량의 날트렉선 투여로 마이크로글리아의 염증성 반응이 가라앉은 것은 물론 필사적으로 필요했던 영양소들을 흡수하는 신체의 능력이 극적으로 가속화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가민성 대장 증후군도 해결되었다. 만성 두통도 사라졌다. 1년에 한 번 유난히 스트레스 있는 상황에서는 편두통을 겪기도 했지만 드문 일이었다. 전반적으로 그녀가 경험했던 통증에서 90%가량이 줄었다. 원기는 80% 정도가 회복되었고 계속 호전되는 중이었다. 그녀는 집중력 또한 돌아온 것을 알고 안도했다. 일주일에 며칠씩 퇴근 후에 필라테스와 요가를 병행하고 있다. 증상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삶에 대한 기쁨도 돌아왔다.
마이크로글리아에 대해서 알게 된 덕분에 우리는 굳게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얻었다. 문 뒤에 무엇이 있을까 짐작하는 대신에 무엇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는 정보를 얻는 질문들을 할 수 있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공격에 대한 신체의 누구적 반응을 알아내면서 드디어 이런 증상들이 모두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맥락을 짚을 수 있었고, 증상이 어떻게 진전되는지 보면서 그 진전을 방해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이제 우리는 가지가 아닌 뿌리를 치료하고 있다. 가지가 아닌 뿌리를 치료하고 있다. 이렇게 되었군요.